경제학 원론 이번 시간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합니다. 외부 효과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 사회적 후생, 경제 주체들의 후생이 극대화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물론 거기에 깔려있는 가정이 경쟁시장이라는 가정이 깔려져 있죠. 경쟁시장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조건이 완료된다면 거기서 결정되는 균형이 소비자에게도 공급자에게도 생산자에게도 가장 큰 편익을 준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의 정부의 개입, 그러니까 정부가 조세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국제 무역에 대해서 배웠죠. 무역, 국제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을 때, 무역이 개방되었을 때 가격, 국제적인 가격에 의해 가지고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하는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정부라는 게 경제 정책이나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게 뭐 하나 우리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이렇죠. 완전 경쟁 시장이다, 경쟁 시장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은 항상 후생 손실을 가져옵니다. 사회 후생이 손실되죠. 어딘가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세 수입을 추가하더라도 조그마한 오른쪽에 남겨져 있는 삼각형, 데드웰 로스라고 하죠. 후생 손실, 사중 손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경쟁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개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경제 정책이 펼쳐져야만 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 있죠. 그렇게 단순하게 현실을 경쟁 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물론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쟁을 추가적으로 진흥시키는 이런 방향 말고 다른 부분들의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잠깐 이야기는 내비쳤어요.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더 정부의 경제 개입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은 더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한 가지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시장 시스템, 시장에 대한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다르게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게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외부 효과고요. 또 이제 외부 효과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시장 실패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무엇이 외부 효과인지, 외부 효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개입,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시장 개입을 통해서 사회후생이 아니면 효율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외부 효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외부 효과라는 거는 한 경제 주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했을 때 그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뭐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뭐 그 경제 주체가 어떤 쪽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소비자이든 생산자이든 한쪽의 경제 주체가 제3자의 경제 후생, 다른 쪽 또는 다른 경쟁적인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영향에 대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외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 시스템에서는 어떤 뭐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이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가치,
가치 창출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져야만 해요.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 가격을 더 지불하고 살 용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래가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그쪽 상품을 수요하는 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런데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어떤 이득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라고 하면 부정적인 뜻으로 조금 해석될 수도 있는데 외부 효과라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 외부 효과라는 거 externality입니다. externality인데 positive, negativ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경우가 있고 양의 방향으로 서로 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다음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거는 시장에서 시장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제3자 또는 다른 경제 주체들한테 아무런 보상 없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네,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 거고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네, 부정적 외부 효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 중에 가장 좋은 예는 공해입니다. 공해. 네, 공해가 발생했을 때, 생산자가 어떤 물건을 생산했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학 또는 세계 전반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해 문제예요. 우리는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죠. 중국이 경제 발전을 아주 크게 이룸에 따라서 거기에 대기오염 물질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황사 문제라든지 황사랑 겹쳐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황사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이제 공업화 또는 이제 그 산업화로 인한 생산 시설이 원활하게 또는 과도하게 돌아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공해 문제, 거기다가 그 공해 물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정확히 부정적 외부 효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을 할 때 특정 공업 단지 이런 쪽에서 공해가 발생했고 그 주민들에게 공해가 퍼짐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보상이, 제도적인 장치가 완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참 어렵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해야 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정확한 액수를 계산하고 법정에서 판가름을 한 다음에 보상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 과정은 시장의 시스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거래, 수요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 지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통해서 정부의 제재 조치 또는 판단, 정책적인 판단,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는 공해를 줄 수 있겠고요. 긍정적 외부 효과는 이제까지 많이 들고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왜? 교육이 왜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범죄율도 떨어지고 그 상관관계 또는 어떤 인과관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대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숫자로 볼 때, 데이터를 봤을 때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범죄율이라든지 범죄의 산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성숙한 시민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의 효과가 우리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게 되고, 특히 대학 교육 같은 경우는 정부도 지원해주고 있죠.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그 교육을 사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서비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교육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구성원들의 도덕심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이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됨, 인성이 함양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긍정적 외부 효과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시장 모형에서는 분석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초점이 되겠어요. 자, 외부 효과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거 어디에서 오나요? 수요 곡선은 분명히 자신이 지불하고 싶어하는 지불용이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도, 그거 효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효용, 그걸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첫 번째 피자 한 조각의 나의 주관적 가치, 내가 배가 고플 때 그 한 조각의 주관적 가치, 나의 가치, 요것들이 지불용의로 표현되는 거고요. 지불용의에 의해 가지고 수요 곡선이 그려집니다.
개별적인 수요 곡선이 그려지고 시장에 참여한 모든 소비자들, 수요하는 사람들의 그 개별적인 가치를 합했을 때, 수평합으로 만들었을 때 시장 수요 곡선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하나하나, 상품을 하나하나 생산할 때 드는 추가적인 비용에 의해서 그 비용을 공급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에서 이제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이 만났을 때 균형이 결정되고, 그 균형에서 나의 개별적인 어떤 주관적인 가치가 가격보다 높았을 때 추가적인 소비자의 측면에 잉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다 합하니까 사회 구생이 된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점이요, 지불용이 또는 어떤 주관적인 가치가 표현된 게 수요 곡선이고, 각 개별 기업들의 비용,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들을 제대로 나타낸 게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시장 모형의 출발점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균형 가격의 수량에서 우리가 그 시장의 효율성을 공부할 때 그 추가적인 어떤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차이, 내가 하나를 더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데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있는 돈이 더 높으니까 생산자는 그 추가적인 부분만큼 생산자 잉여로 가져가는 거고요. 소비자는 나의 주관적인 가치는 높은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균형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 소비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소비할 때 느껴지는 잉여가 남게 되는 거죠. 그걸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쟁시장에서 균형이 그거를 최종 그 총합을 그 경제가 구성하고 있는 그 시장이 구성하고 있는 그 총합,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 그것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해가 있는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공해가 있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시장 균형, 우리가 공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간에는 그냥 생산자가 생산시설 만들고 생산해가지고 물건을 팝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는 개별적인 생산자의 추가적인 비용, 생산물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용만큼 비용을 반영해서 공급곡선이 그려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공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또는 이게 번져 나가가지고 국가가 낼 수도 있고요. 중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생산자들이 고려하느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고려하지 않겠죠. 자신들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회 또는 경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공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를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피해 부분, 우리가 소비자로서 아니면 그 이웃으로서 받을 수 있는 공해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집계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집계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시스템 자체 내에서 결정된 그 시장 균형 가격은 공해가 발생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 공해가 발생하는 부분, 그걸 처리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급 곡선이 위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사회의 전체적인 후생을 고려한다면 개별적인 기업, 생산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입는 모든 경제 내 구성원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공급 곡선이 그려졌다. 거기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자, 범죄라는 거 나쁘죠. 공해라는 건 나쁩니다. 그러면 얘가 무조건 악이니까 0이 되어야 된다.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죠? 그걸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그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그 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편익, 시장에서 그 물건을 소비하면서 느낄 수 있는 편익, 그것들을 잘 비교해서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해를 전혀 없이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공해를 배출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거기에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뭐 쿼타라고 해서 그 오염을 방출할 수 있는 권리를 판다거나 쿠폰처럼 이렇게 파는 거죠. 그 권리를. 그런 식의 방법으로 경제학자들은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규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망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장의 역할에 시장 시스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에 최대한 맡기면서 정부가 그 행위를 외부 효과가,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급곡선, 원래 공급곡선보다 약간 위쪽 또는 왼쪽에 위치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까 공해라는 것을 처리해야 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그렇게 움직인 걸로 계산해서 사회적인 최적의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난 건 공급곡선이 원래 공급곡선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 민간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공해의 양과 공해 처리 비용에 대한 것, 그리고 공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정부가 이렇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적정한 수준의 공해를 배출하면서 우리 피해자한테 피해를 적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계산해낼 수 있다면 그 공해 그 추가적인 비용의 부분들,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공해를 통한 추가적인 피해 또는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점을 찾아서 정부가 거기에 맞는 경제 정책을 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점, 원래 시장에서 사적으로 거래되던 수요 공급자가 거래하던 그 점을 균형점이라고 한다면요, 공해를 고려한 점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고 그 원래의 공급선을 사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그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공해 비용, 공해 처리 비용이라든지 공해를 통한 여러 가지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외부 효과를 다루는 방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외부 효과의 경우 조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corrective tax라고 한다고 그랬죠. 교정적 조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 지점을 정부가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후생이 극대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공급곡선을 생각하고요. 그 점과 원래 사적 수요 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 만나는 점에서 사회적 최적 지점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 점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internalization, 내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나요? 자, 정부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점을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그 지점이 공급선이 위쪽으로 올라간 또는 왼쪽으로 이동한 지점에서 사적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산량 또는 거래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공해가 완화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비용을 조세로 걷어서, 만약에 조세라면 그 조세로 거둔 만큼 조세 수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재원들이 꼭 필요하니까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예요. 교육을 긍정적 외부 효과 중에 좋은 예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육이 어떻다? 교육, 사적 교육으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에 비용이 들 거고, 사적 비용입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이 수요를 할 겁니다.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 또는 그 willing to pay, 지불 용의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편익,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 국가 자체 내에 범죄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취지에서 수요 곡선이 사적 수요 또는 사적 value, private value죠.
그런 사적 이득에 관한 편익에 관한 곡선이 있다면 사회적 편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셜 베네핏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회적 전체적으로 편익은 우리가 사적으로 느끼는 편익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아니라 수요 곡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수요 곡선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지불 용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시장에서 거래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사회적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제대로 측정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방향이 어떤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모형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럼 먼저 어떻게 그 지점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가를 고민해보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교육을 통해서 사적 편익 또는 사회적 편익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원래 그냥 시장에서 나타난 수요 곡선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요 곡선이 제대로 사회적인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그 지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최적점에 있어서는 거래량도 높고 가격도 높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면 균형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여러분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 경우 이제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어떤 경제 행위에 대해서 조금 경제 행위를 너무 과열되어 있으니까 조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조세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바람직한 경제 행위가 있는데 진행하는 방향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런 정책을 피려면 보통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공적 그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린다는 거죠. 국민들의 교육 수준 또는 교육을 좀 더 높은 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국의 정부들은 교육에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는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휴먼 캐피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요. 자, 우리가 자본만 투자라는 거,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축적하는 거, 캐피털 어큐뮬레이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 비율을 빌려 가지고 사람들이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거, 그럼 교육한다는 겁니다. 주로 재교육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긍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점을 가려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해서 그러니까 직접 수익을 얻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더 지불해가지고 더 많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인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에 발생했을 때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펼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어떤 공공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대충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조세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쿠폰을 판다거나 오염 배출권이죠. 그런 권리를 팔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교육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불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과정에 정부가 공공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설립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세 제도를 공부할 때 직접 규제와 어떤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규제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하도록 하거나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오염을 생산자는 배출할 수 없다. 걸리면 벌금.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만약에 걸리면 사업 취소. 이렇게 강한 그 정책을 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장 원리 또는 시장 시스템에 기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어떤 양만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펼치는 정책은 조세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은 권리를 파는 거죠. 권리를 얼마에 사갈래? 이거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되니까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 일정량을 또는 일정 수준을 그 생산자가 부과하게끔 부정적 외부 효과, 특히 이제 오염 같은 경우에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조세를 교정적 조세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염 배출권, 그런 권리를 파는 것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이게 시스템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다면, 정부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떤 방식을 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효율성의 측면에서 비슷한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 오염 배출권은 정부가 하나하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염 배출 권리를 똑같이 동일하게 생산자에게 모두 부과를 하든 그걸 어떻게든 팔든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조세를 거둔 것만큼 조세를 측정해서 거둔 거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정부가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개별적인 기업 간의 오염 배출권에 대한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염 배출권의 효율적인 어떤 사고 파는 거래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염을 배출하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A는 적게 들고 B는 많이 듭니다. 그럼 B라는 경우에 자기는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염 배출권을 더 많이 갖고자 합니다.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오염 배출권의 가격이 자신이 처리하는 비용보다 싸다면 오염 배출권을 사게 될 거예요. 그럼 A라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오염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아니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염 배출권을 B라는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별 기업이 어떤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더라도 그렇게 오염 배출권을 팔면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업 간의 거래가 일어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해법으로 오염 배출권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도 환경 오염이 상당히 문제고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이제 그런 조약들을 펼치기 시작했죠. 국가별로 그 기구에 속한 회원국끼리는 나름대로 오염 배출량을 정해놓고 오염 배출량이 그거보다 큰 경우에는 오염 배출권을 다른 나라한테 사서 오염 배출을 하도록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자동차 그 환경 협약에서 미국이 잠깐 빠졌었죠.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대기 오염이 많기 때문에 그 쿼타를 그 제한량을 항상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오염 배출권을 사가지고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그 주제가 살짝 시그러들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은 환경 오염 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 이것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다루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갖고 나가고 같이 살아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이제 외부 효과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정부가 꼭 개입을 해야만 하느냐? 정부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느냐? 정부의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적 해결이라는 거 모든 그 경제 내 구성원들의 도덕심이라든지 공공적인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다면 공해 발생하지 않고 우리 기업은 이렇게 잘 생산하고 있어요. 이런 광고를 통해 가지고 수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왜 사회적 기업? 그런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이 그쪽 상품들을 더 살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광고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개념으로 사적 기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적 기업.
그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마케팅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인식들, 도덕심,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기업도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주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 다음에 상품을 더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식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봤을 때 그런 브랜드 이미지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브랜드 이미지를 신경 쓴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경쟁 시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의 형태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선행들을 기업이 한다거나 뭐 자선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고 거기에서 이윤이 더 많이 창출되는 그런 현상들도 보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공해를 우리는 배출하지 않는다. 공해 저감 장치를 통해서 공해를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원료도 좋은 거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적인 어떤 경쟁이 심화되면 이 공해 문제도 점점 더 완화될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시장에서도 조금씩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는 이제 우리들의 인식이 이렇게 발달됨에 따라서 사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이제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에 따라서 판결이 제대로 나오고 얼마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고 한다면 기업들 자체도, 개별적인 기업들 자체도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고 전반적으로 공해나 뭐 특히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담고 있긴 한데, 예전에 코즈라는 뭐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원래 법학을 전공한 판사였던가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법 쪽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외부 효과의 책임 소재 또는 재산권, property right,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환경,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권리를 모든 개별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고요, 공해 때문에. 그런데 그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기 이런 것들에 살 수 있는 권리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좋은 공기, 일정 수준의 물과 공기를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팔 수 있습니다. 비용을 발생한 만큼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서 개별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사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 외부 효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소유권이 명확하게 주어진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주어진다. 그래서 property right이 적정하게 주어진 경우에는 사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선제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거래 비용이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생산자 책임을, 그런 어떤 공해를 만든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니고시에이트 또는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원활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대한 비용이 낮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거래 비용입니다. 거래 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시장에 나가면 바로 직접적으로 살 수 있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이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물건을 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벌어지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거래 비용이 높다고 하는데,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대한 절차적으로 드는 모든 비용, 제반 비용들을 거래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거래 비용이 낮다면, 권리만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다면, 소유권만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다면 사적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코즈 정리입니다. 코즈라는 법조계 일을 하던 사람이 이런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정부의 개입 필요 없이 사적으로도 이런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사점이 큰 정리입니다. 그 점을 이제 쭉 살펴볼 때 이제 코즈 정리가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에도 쓰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시장 실패의 경우에도
명확히 책임 소재가 밝혀지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어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개별적인 권리가 정확하게 보장된다면, 그리고 거래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충분히 사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대되게 이제 한번 지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 그렇다면 사적으로 해결하지 왜 이제까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코렉티브 텍스를 매기고 이런 행위들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 문제를 뭐 하나 읊어왔지만 거래 비용입니다. 거래 비용. 자,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경제 활동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비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면에, 소비자 같은 경우에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는데 그 책임 소재 또는 재산권에 대한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조직화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참을 수 없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하게 나는 넘길 수 있어,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조직화하고 힘을 만든 다음에 힘을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힘이 필요하죠.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이제 정부가 어떤 시스템화해서 어떤 법률적인 아니면 정의를 실현하는 어떤 구조들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면 거래 비용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특히 소비자의 경우에는 조직화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어떤 판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 거고, 개별적으로 그 선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고, 주관적인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소비자 쪽에서 조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 그 대표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나, 그럴 유인들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주 정리가 상당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거래 비용 자체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조직화, 소비자 쪽에서 이렇게 권력, 힘을 모으고 그룹을 만들고 거기에서 세력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과정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사적 해결이 참 어렵다라는 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외부 효과가 이제 첫 번째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 이유는요, 시장에 실패할 수 있다. 시장에 실패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점을, 효용이 극대화하는 점을 실현시키지 못하는구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외부 효과다. 시장 실패, market failure라고 합니다. market failure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외부 효과, externality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외부 효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육을 더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적인 최적 지점보다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죠. 거래될 수밖에 없다. 사적 시장에서는. 만약에 공해가 발생하는 네거티브,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적게 생산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과대 공급 또는 과대 거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균형점과 최적점이 다르다. 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다르고,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편익, 부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비용,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조세라든지 오용권 배출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부 효과를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정확한 지점을 찾기가 어렵고 그 많은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점들을 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코즈 정리가 있습니다. 이 외부 효과라는 거, 그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한 재산권만 명확히 누구에게든 주어지고 나면 그걸 사고 팔매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최적인 지점을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권을 명확히 해주는 게 어렵고, 거기다가 거래 비용, 그 서로 피해를 주는 집단 또는 이익을 주는 집단과 그 반대 방향 간의 거래, 그것이 거래 비용, 거래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어려움, 그
거기에 드는 비용, 거래 비용이 높아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코드 정리가 얘기하는 것만큼 편하게 모든 것들이 쉽게 이론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외부 효과에 대해서 배웠고요. 외부 효과에 상당히 중요한 거,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다. 우리가 시장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점을 이제까지 살펴봤지만 경쟁 시장에서요. 그런데 그 경쟁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하나의 원인으로 외부 효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